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소설은 고유정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지나치게 흡사하게 그려내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소설이 실제 고유정 사건 모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이 소설의 가치나 재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심진경 선생님부터 말씀하시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사실 소설을 읽었을 때는 고유정 사건을 떠올리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나름대로 놀라운데요. 고유정 관심이 사건을 없어졌나 봐요. 떠올리지 못했고, 왜냐하면은 이 여성 캐릭터에 너무 집중이 되고, 여성 캐릭터가 아무튼 타고난 사이코패스처럼 그렇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무슨 666만 없었지, 얘는 그냥 악마잖아요. 666이라는 표식이 없을 뿐이지 그냥 악마하고, 마치 이제 남자들은 세이렌의 노래를 불러가 남자 유인해가지고 목을 댕강댕강 잘라버리는 약간 그런 캐릭터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가 너무나 이제 이 시종일관 이 유나라고 하는 그 여성 인물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고유정이라고 하는 그거의 사건을 잘 떠올리질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엊그제 뭐 하면서 고유정 이렇게 뭐 하면서 질문지 보낼 때 그래서 그때서야 알고 전혀 정보가 없이 봤으니까, 그래서 고유정 사건 어제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고유정 사건을 만약 모티프로 하려면 이 캐릭터가 일종의 사회적 합성물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게 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라든가 뭐 이러한, 단지 이 사람이 악마이기 때문이 아닌 거고, 그러면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고유정 사건조차도 그런 식의 어떠한 그 접근이 안 됐더라고요. 사회적 사건으로서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악행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뉴스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고유정 사건에서 주목한 부분은, 물론 이 여성이 그 이전에도 뭐 그런 이상적인 뭔가 성격이 모나고 되게 이제 업앤다운이 심하고 그런 캐릭터이긴 했겠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된 거는 이 여성의 낙태가 아니라 유산 사건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산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현 남편과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이 남자가 여기서도 그 똑같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 자기 이제 그 아들 사진 찍은 거를 그 이제 대문에다 걸어 놓으니까 카톡 프로필 sorry. 대문. 거기다가 걸어 놓으니까 이 여자가 이제 거기서도 이제 분노하면서 네 새끼 뱃속엔 네 새끼를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올려놓고 싶냐? 막 그러면서 막 쌍욕을 막 날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엄청 그게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사회적 사건으로 접근을 하려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단지 악마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개인의 내면이라면 이 여성이 그냥 타고난 악마가 아니라, 이 타고난 악마라고 하더라도 그 악마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런 어떤 찌질함과 어떤 계산적인 것과 그 다음에 사람을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그런 심리와 이러한 것들이 유나라고 하는 이 캐릭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개인의 심리라고 하는, 이 범죄적 심리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나 그 옛날 60, 70년대 어떤 범죄 서사물에서 이러한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을 약간 거의 이제 악마화하면서 경외시하는, 네거티브하게 경외하는 그런 형태로 이 캐릭터를 서술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어떤 그 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무슨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게 보면 최근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한 그 범죄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은, 뭐 뉴스에 이런 걸 보면은 기본 이 범죄자들의 그거는 굉장한 자기 과시와 찌질함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안에 어떠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어떤 뭐 아무튼 마이너스나 뭔가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를 숨기기 위해서 그걸 과장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범죄 심리는 사실은 기본 어떠한 찌질함이고 자신의 어떠한 그런 그 결핍감이라든가 자기가 뭔가 열등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최근에 범죄 사건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거는 너무 이 범죄자를 막 그 범죄 심리를 마치 남자들을 다 원하면 다 유혹하고 그렇게 또 쉽게 또 무슨 뭐 이렇게 살 발라내고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박인현 저는 1차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뭐 일단 소재 고유정 사건이라고 하는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선명하게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사건을 가져온 거에 대하여 그것을 넘어섰냐라는 기준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냐면 넘어서는 것과는 좀 무관한 결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었다. 그러니까 넘어서고 넘어서지 않고의 문제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소설 자체로서의 자기 주장을 어쨌거나 수행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유정 사건에 대한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기억이나 그런 내용에 대한 환기를 수행하지 않아도 이 소설을 읽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실제로 심지경 선생님이 그걸 증명하셨고 전혀 그런 것과 무관하게 소설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고유정 사건을 환기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독자들이 그 사건을 환기함으로써 이 소설을 읽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불편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너무나 노골적인 어떤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실제 사건에 그런 묻히거나 빨려 들어가는가 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제 어쨌거나 이게 소설적인 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소설적인 형상화는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소 고전적일 수도 있겠지만 스릴러의 도식화라고 하는 거를 그래도 스무스하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읽어나가는 독자들이 거기에 어느 정도 몰입하면서 실제로 마지막 4부에 이르르면은 또 거기서 주는 이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유정 사건 이상의 범죄가 벌어질 것인가, 이 그 신유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악행이 여기서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뭐 어떤 방식의 도움으로 인해서 인물들이 구조받을 것인가에 대한 스릴러적인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소설적인 형상화로서의 저는 이제 변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제 이 작품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유정 사건에 대한 이를테면 사회적 합성물로서의 캐릭터에 입체감 있는 묘사나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작품은 애초에 아니었지 않나 라고 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스릴러의 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사건과는 조금 무관한 방법으로 우리가 뭐 읽어낼 수가 있다. 그것에 뭐 반드시 사회학적인 의미나 해석에 이르지 않더라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나쁘지 않은 한 가지의 소설적인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유정의 이제 이를테면은 관심사가 근데 이제 주제적인 면에서 충분히 달성됐는가, 이거는 조금 이제 질문을 던져볼 만한 영역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작가의 말을 보면은 결국에 이 작가는 신유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타인이 완전히 나에게 있어서 완전 몰이해야 한 대상, 타자, 뭐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접근도 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다가설 수도 없는 종류의 타자로서 그려지고, 그게 일종의 굉장한 자기 애착과 나르시시즘적인 어떤 면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그 나르시시즘이 외부의 공격성으로 전환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하고 도식적인 정신분석적 접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 어느 정도의 보편성이나 설득력이 이제 약간은 있다고 생각되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의 입체성이라던가 해석 가능성을 잘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나와 어떤 방식으로 적대적인가, 혹은 내가 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식에 대한 논리로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싶었다라는 건 알겠는데, 신유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그게 그 지점에서는 그러면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추었는가라고 했을 때, 제가 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소 좀 단순하고 도식적인 캐릭터 접근 방식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설의 주제적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릴러가 가지고 있는 뭐 자기 완결성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박근혜 선생님. 저도 약간 박인선 선생님이랑 결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 사건 저도 읽자마자 거의 이제 초반에 고유정 사건이다라는 걸 느끼고 급격히 흥미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또 읽어 나가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게 고유정 사건이랑 또 똑같은 얘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다 읽고 나서는 고유정 사건은 그냥 맥거핀 같은 존재다 이 소설에서. 그리고 이 신유나라는 이 일종의 악마인데 이 소설 속에서 빌런이면서도 주인공인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제 정유정 작가가 만들어낸 캐릭터이고 독자적 고유정과는 별개의 어떤 독자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 정유정 작가가 고유정 사건을 너무 의식하면서 썼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윤리를 맞아요. 너무 의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신유나가 직접 이야기하는 장면을 자기가 일부러 넣지 않았다.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지 않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했어야 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죠.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야기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독자들이 범죄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서 범죄를 결과적으로 이제 옹호하거나 혹은 뭐 그거를 중립화하는 그런 방식의 서술이 가지는 윤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조차도 작가로서는 사실은 독자적인 캐릭터를 만들 거면은 정면 돌파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마치 뭔가 한 발 떨어져 있는 듯이 그렇게 마이크를 주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이 신유나라는 캐릭터를 사실은 또 옹호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 그것도 그 주변 사람들이 입체적인 캐릭터들이 아니라 되게 그 신유나라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캐릭터들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것이 저는 효과적인 방식이었는가, 이 주제의식을 드러내기에 작가의 어떤 연출 의도에 부합하는 방식이었는가, 그런 면에서 좀 의문스럽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 선생님께서 아까 이제 뭐 그 사회적인 문제를 너무 개인화시킨 뭐 이런 것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잠깐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범죄라는 거 특히 이제 이런 종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악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악행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술작품이나 대중서사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의 문제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제기가 되어 왔는데 저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좀 비교하는 될 만한 사례가 이제 글은 아니지만 영화에서 예전에 이제 콜럼바인 총격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이제 영화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마이클 무어의 볼링 포 콜럼바인이라는 그 작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스 반 산트의 그 엘레펀트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콜럼바인 사건이 이제 사실은 미국의 사회적인 문제, 총기 자유화라는 사회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이제 영화로서의 그 볼링 포 콜럼바인은 물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었지만 사실은 또 그 사건을 너무 납작하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접근한 것이다라는 비판도 받았었고 반면에 거스 반 산트 엘레펀트 같은 경우에는 이 콜럼바인 총격 사건 가해자들의 시선으로 그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그냥 굉장히 건조한 시선으로 쭉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칫하면은 악행을 뭔가 옹호한다거나 중립화한다는 혐의도 있었지만 사실은 거스 반 산트의 진정한 의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이렇게 약간 에포케 판단 중지하고 한번 들여다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답을 내지 않고 한번 그냥 얘기해보자라는 식의 어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의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한쪽이 뭐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뭐 사회적인 문제냐 개인적인 문제냐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악을 다룰 때의 딜레마라는 것은. 그런데 정유정 작가가 그런 딜레마들을 정말로 깊이 천착하면서 썼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차적으로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과 시선을 보여주기 위한 이를테면은 그런 다큐멘터리적 시선이 있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장르 문학의 시선에서 봐야 되는 거고 스릴러로서의 효과에 대해 집중해야 하잖아요. 근데 제일 효과적인 스릴러적인 문법은 이를테면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줄 수 있는 대상을 네. 어떤 방식으로 약간 페이드아웃 된 상태에서 페이드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시야로부터 잠재적인 형태의 위협으로 있다가 들어올 것인가, 우리의 시선에 갑작스럽게 그 위험성과 돌발성을 선보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장르 문학적 연출의 기법에 충실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글쎄요, 여기 안에서 신유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캐릭터성에 대하여 덕지덕지 무언가를 더 설명하려고 했으면 틀림없이 이 작품 밸런스가 무너졌을 거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저는 좀 드는 거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신유나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캐릭터 형상화는 그러니까 음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유나를 양각으로 작가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타인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관점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건 1차적으로 스릴러의 문법의 한계라고 말하기보다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타인의 시선에 그려진 신유나가 얼마나 그런 어떤 입체성이나 아니면은 해석 가능한 어떤 다른 어떤 지점들을 보여줬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스릴러면 뭔가 궁금증을 자꾸 자아내고 뭔가 심연 같은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고, 근데 이미 이 신윤나라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아는 착취적인 인간형,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이 너무 빨리 이제 알게 되고, 그런 사실들을 뒤로 갈수록 이제 그거를 직접적인 폭력적인 행동으로 언제 표현되고 어떻게 표현되는가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그런 어떤 스릴러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독자한테 주는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이 유나라고 하는 이 여성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답정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너무 뻔하게 전개되고, 그리고 무슨 이 캐릭터가 음각이 음각화되든 양각화되든 그것보다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 작가가 뭘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이걸 통해 뒤에서는 뭐 행복, 지나치게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구로 활용하는 그러한 캐릭터의 성격의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본인은 이제 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주제의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되게 이 유나라고 하는 캐릭터도 그렇고, 이 유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 변두리 캐릭터들도 다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이 캐릭터를 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그리는지 모르게 너무나 저는 옛날 범죄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한 이게 악마화하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예를 들면은 더 새롭게 현대적으로 이 범죄자에 대한 또 다른 시각, 이건 너무나 올드하고 진짜 정말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재현된 캐릭터거든요. 이런 사이코패스적인 캐릭터는. 근데 이 캐릭터를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제인이라는 애가, 이 유나가 오늘 봤는데 얘가 여전히 뭐 청순하고 예쁘고, 근데 뭐 다리 종아리도 좀 고다있다. 아니 그러니까 얘는 뭔가 되게 이상한 캐릭터, 어떻게 쟤는 저렇게 변하지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악마의 피를 여기다 받은 건지 뱀파이어. 그러니까 약간 어떤 점에서는 그 캐릭터가 조금 너무 현대적이지가 않고 좀 되게 올드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좀 재미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현대적인 그런 시점 관점에서 조금 더 새롭게 이해되고 해석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 캐릭터 자체를 우리가 왜 범죄자를 이해해야 하는가 해서 범죄자를 그냥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거나, 아니면은 범죄자를 그렇게 악마 숭배화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 아까 제가 얘기했던 정말 너무나 그 부도덕한 그런 찌질한 그런 캐릭터로 이기적인 캐릭터로 가든가. 이거는 조금 약간 저는 그래서 좀 캐릭터가 좀 근데 설득력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신윤아를 주인공으로 안 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이 소설이 저도 처음에는 재미없게 봤어요. 한 200페이지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부가 함정이라니까. 네, 그리고 처음부터 아니 또 스릴러 소설이 200페이지가 재미없었으면 게임 끝 아닌가요? 제가 얘기를 이어가면 안 될까요? 그리고 처음에 특히나 아이의 시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실은 스릴러에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이제 소설로 스릴러 소설로 놓고 보면 손발을 묶어놓고 시작한 격이어서 처음엔 저도 한 200페이지까지는 좀 힘이 들었는데 이게 300페이지 넘어가면서는 솔직히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300페이지 이후에 재밌는 거는 인정을 하고 싶고 왜 300페이지 이후에 재밌었는가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소설은 다자적 시점의 소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유와 그 다음에 제인과 그 남편 이 세 명이 신유나를 중심으로 한 이 세 명의 다자적 시점의 소설이지 저는 신유나가 주인공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자적 시점이 가지고 있는 이게 특유의 산만함 때문에 초반 몰입감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신유나만 완전한 행복을 추구한 캐릭터들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나 말을 잘 들음으로써 행복해지려고 했던 또 세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이 있었고 제이는 또 신유나 때문에 파생되어서 아빠 말을 잘 들음으로써 완전해지려고 했던 원죄들이 있는 거죠. 신유나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신유나로 인해서 파생된 이 세 명의 인물을 그리고자 했던 게 저는 작가의 의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작가가 그러면 굳이 왜 이 세 명을 등장시켰는가에 대해서 저는 또 질문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고유정 사건에서 어쨌든 피해자가 세 명이 있을 수 있죠. 그 전 남편, 그 다음에 현 남편, 그리고 현 남편 그리고 고유정의 가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대표로 저는 제인을 끌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 남편과 현 남편을 이제 종합적으로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유나도 물론 완전 피해자이긴 해요. 소설로 보면 이 학대의 피해자인데 마찬가지로 이 인물도 어떻게 보면 운이 없는 인물들인 거죠. 신유나랑 똑같이 이 딸도 운이 없고 학대당했고 딸도 운이 없고 그 다음에 이 남편 죽은 남편도 운이 없고 자식을 잃은 남편도 운이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네 사람의 운명이 똑같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이 소설은 오히려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유치하긴 하지만 딸이 새로운 운명을 읽고 있다는 이게 사실은 작가가 암시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꼭 그 어떤 주변 사람과 환경의 지배만 받는 존재인가에 대하여 작가가 이 세 명의 인물, 어떻게 보면 운이 없었던 이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이 그러니까 신유나라는 인물로 집중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저는 그냥 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 것 그대로 봤어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주인공이라고 봤고 신유나라는 운 없는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운명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오히려 주목하고 있었던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잘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변 인물들의 심리적 취약함을 어느 정도 서술하는 데에도 그러니까 조금은 납득이 되잖아요. 왜냐면은 이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단순히 신유나가 가지고 있는 마력 같은 매력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막 그런 부분들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왜 신유나라는 이런 인물에게 계속 휘둘리는가, 끌려가는가. 뭐 은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러시아 갔다가 만났을 때 그 장면에 약간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은 심리적인 취약함의 근거들은 신유나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자신들의 과거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은호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제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가족 안에서의 동생과의 비교 안에서의 불우함,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유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사실 제일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컴플렉스를 떨쳐낸 인물은 이제 신재인으로 그려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의해서 착한 아이로서만 살았어야 했다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가서는 떨쳐내는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신유나를 극복한 인물로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들은 괜찮은데 이제
약간 이제 앞부분의 지루함을 특히 이제 지배하는 건 이제 약간 지우예요. 어린아이의 심리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지루함을 지루해요 확실히. 네. 네, 지우가 심각하게 유발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결국에는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능동성을 그러니까 어떤 자신들의 어떤 취약함을 극복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붙잡히고 위기에 놓인 어른들을 구해내는 게 이제 또 지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린아이로서의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약간의 이 도식적인 접근인데, 그게 이제 초반의 지루함을 얼마나 좀 극복할 수 있었느냐와 얽혀 있는 문제인 거죠. 네, 갑자기 이렇게 침묵이 흘러서 뭐 다 그렇게 네. 보셨다니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2부에 가면 냉소적인 반응. 2부에서 더 네. 적극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지유는 고유정의 어린 시절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네. 유나를 이해할 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단서이기도 한 거죠. 유나도 학대받은 똑같은 할머니로부터 똑같이 학대받은 기억이 있고, 그 훈육 방식을 이제 유나는 그대로 지유한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가의 주제 의식이 지유한테 다 쏠려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얘한테 지나치게 많은 힘을 줬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계속해서 의미를 할애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3분의 1씩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가라는 의문은 솔직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가가 주제의식을 표현하기 위하여 힘을 줬던 것이기 때문에 생겼던 좀 작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다만 지유가 방문을 열고 이모를 구출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신유나 자신이 어린 시절에서 탈출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상징적인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단지 이모의 SOS만으로 거기를 건너가서는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그게 생각은 어떻게 들었어요. 보면은 약간 이게 어린아이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순간 기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화의 묘사 같은 것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지유의 심리를 그릴 때는 되게 뭔가 좀 어설프다. 이게 좀 어렵다. 스릴러에서 어린아이의 심리를 애초에 효과적으로 그리는 게 어렵다라는 사실도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린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어떻게 보면은 되게 더 강한 소재와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 어떤 인지능력, 명확한 성인의 인지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볼 수 없게끔 하는 상황들에 놓여져 있고, 폐쇄적인 상황 안에서 그 심리를 극복하는 좀 더 다른 계기들을 주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모의 SOS 말고는 사실상 어떤 계기나 매개물이 너무 제한돼 있는 거죠. 심지어 이제 새 아빠인 은호하고의 관계는 거의 뭐 관계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지우라는 존재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인물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이기도 하잖아요.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아버지가 죽었을 때 네. 그런 것들 거의 직접 뭐- 목격했는데, 이제 트라우마틱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기억 속에서 다시 조작을 하는데, 그런 트라우마적 사건의 목격자가 백치화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된 거죠,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자기적으로 아이를 그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런 방식이 사실은 이 정유정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나 다른 소설에서도 아이의 시선으로 이런 폭력을 묘사하는 것들이 되게 클리셰처럼 많이 반복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좀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식인지 좀 예전부터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그런 상처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작가들이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아이를 도구화해가지고 그 아이가 목격하고 그 아이가 느끼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작품 속에서 이를테면 폭력을 묘사하는, 다른 방식으로 묘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지유가 사실은 이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자라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희망을 묘사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걸 목격한 피해자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착취적으로 이용된 캐릭터다, 지우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오히려 저는 범죄자를 옹호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를 묘사하는 그 방식에서 오히려 좀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후일담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고유정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너무 붙어 있는 시간이 아닌가. 맞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후일담으로 가서 지유의 시선으로 이거를 다시 보는 구성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이 조금 극복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지유의 그 어린아이의 내면을 묘사해야 하는 어떤 지루함으로부터 좀 극복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아쉬움 같은 건 좀 들더라고요. 네네네. 날파리가 날아다니기 때문에 날파리 아니라 모기. 네,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